자, 동아시아사 교과서 155쪽입니다. 서양 문물의 도입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 이제 서양의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생활 방식에서 자, 그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여기 필기하는 내용은 잘 써놓으세요. 그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생활 방식에서 서양의 복장, 흔히 우리가 지금도 많이 입죠. 양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시계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시계라는 시간이란 관념이 되게 약해요. 뭐 자시, 축시, 뭐 인시 이래서 지금처럼 뭐 분 단위로 딱딱 떨어지잖아. 지금은 우리가 3시 반에 만나자 하면은 누구나 3시 반. 지금 우리 수업 시간도 수업 시간 뭐 월요일 1교시에 8시 40분부터 동아시아사 수업이니까 들어와. 그럼 다 들어오고 지금 줌 수업 이렇게 해서 듣고 있잖아. 근데 그 전에 근현대사가 되기 전에 전근대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분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시간 관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시간이 많았죠. 근데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서양식 시간관념이 사용됩니다. 이 서양식 시간관념이 사용되는 거는 시계도 시계인데 더라고 하면 그렇고 시계도 시계인데 그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미친 건 기차도 있었거든. 기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조선 사람들은 기차 시간이 3시 반이야. 그러면 3시 반까지 딱 가야지만 기차를 탈 수 있지. 근데 그 전에 관념으로는 3시 반이니까 한 40분쯤에 가도 기다려주겠지 했는데 알다시피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면서 시간관념, 서양식 시간관념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밑에 기차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력,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 전에는 태음력을 썼었죠. 그래서 지금도 음력이 있긴 합니다.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부모님들 중에서 뭐 음력으로 생일 지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다음, 근대 도시. 근대 도시로 먼저 조계를 설정합니다. 조계라는 건 거류지예요. 그래서 이 거류지 조계에서 외국인의 거주 그리고 영업을 허가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야.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땅인데 여기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돼. 그러면 일본인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개 뭐 이러 불렀고 또 일본에선 거류지 뭐 이러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죄를 져도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면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으로 처벌을 한다. 치외 법권이 인정됩니다. 일본 사람이 부산에서 조선인을 죽였다. 그럼 조선법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리한 방식으로 일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겠죠. 자, 이 근대 도시에는 한중일에 각각 좀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할게요. 먼저 중국의 거류지로 대표적인 거류지 상하이가 있습니다. 해외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하이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대요. 19세기에. 중국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은 도시에서 되게 큰 도시로 개항을 하면서 발전을 하였던 도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일본의 시모다, 하코다테 이런 도시가 있어요. 역시 일본의 거류지로서
이곳을 시작으로 항구가 개항되었던 곳이 됩니다. 다음에 조선에서는 개항장으로 부산과 인천이 있었고, 그리고 수도 한성 역시, 여기는 개항장은 아니지만 일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대 도시의 모습을 띄었던 곳입니다. 시모다 아코다테 부산 인천은 개항장, 그리고 한성 같은 곳은 근대 도시의 모습을 띄었던 곳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근대 도시였고, 다음 세 번째, 철도, 항로, 전신, 이런 근대 문물에 대해서 볼게요. 철도, 항로, 전신. 먼저 철도는 처음에는 이 철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왜? 여기 조금만 띄어서 쓸게. 이거 좀 이따가 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서양 열강의 침략 도구로 인식을 했거든. 얘네들이 철도를 놓으면서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오고, 일본에, 중국에 침략해 들어오고, 물자를 순속에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초기에부터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각각의 철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 한국, 청나라, 일본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철도를 일본이 건설합니다. 그전에는 미국, 프랑스가 조금씩 건설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엔 다 사서 최종 완공은 다 일본이 했어요. 일본은 실제로 이 철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침략에 활용을 했습니다. 철도를 사용해서 물자를 수송한다던가, 그리고 군인을 실어 나른다던가, 그런 걸 통해서 침략에 활용을 합니다. 또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토지를 약탈해요. 철도가 공중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철도를 놓는 그 부지를 다 약탈을 해. 이런 일본의 침략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들. 의병들은 철도에 대해서 저항을 지속했고, 철도를 파괴하거나 그런 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 청나라. 철도 건설에 대해서 초기에 부정적이었어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청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 처음에. 근데 문제는 청일전쟁 이후 서양 열강의 철도 부설권 약탈이 본격화됩니다. 열강의 철도 부설권 약탈.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부설하는 그 권리를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죠. 청나라 중국에서의 그 철도 부설 권리를 막 약탈해가. 자,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이권 회수 운동, 우리의 권리를 돌려달라,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철도 부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 여행 가면은 기차가 정말 잘 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도쿄하고 요코하마 이 사이에서 최초의 철도를 개설하기도 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는, 여기도 하나 써놓을게요. 경인선입니다. 한국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 서울에서 어디까지?
인천까지 가는 철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항로와 전신. 항로는 그 배가 다니는 길이겠죠. 그래서 한중일을 이렇게 잇는 각국을 연결하는 항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로는 개항장 중심 전개 항로가 개설되었다. 기선을 이용합니다. 노를 져서 가는 배가 아니라 이렇게 증기로 가는 기관선을 이용해서 전개 항로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책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리고 전시는 동아시아 각국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기 내용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그 책까지 다 검사할 거다. 책도 밑줄 다 그어 와야 돼.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